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전국이 최강 한파에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이 강풍까지 불면서 추워도 너무 추웠는데요. 이 서울 지역 체감 온도가 영하 27.2도, 2000년대 들어 두 번째로 가장 추운 날이었습니다. 이 북극 한파가 불어닥쳐 추운 건데요. 북극이 영하 30도 정도 된다니 체감 온도는 거의 북극만큼 추웠던 셈입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은 더 춥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추운지 조민기 기자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조 기자, 많이 춥죠? 저는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에 나와 있습니다. 목도리를 두르고 장갑까지 꼈지만 입이 얼어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후 7시 기준 서울 기온은 영하 16도입니다. 전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이 영하 16.7도, 대전 영하 12.7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 10도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바람까지 더해져 체감온도는 영하 27도까지 떨어졌는데 스케이트장은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추위는 추위로 다스린다. 이한치한이라는 말이 떠오를 정도였습니다. 귀랑 얼굴이 진짜 얼어버릴 것 같이 너무 추웠는데 이제 스케이트를 타다 보니까 점점 안 추워지고 이제 발이 너무 시려워요 지금. 맹추위에 남산골 한옥마을은 준비한 야외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이라 관광 좀 하려고 나왔는데 다리는 계속 얼어 있는 것 같고 롱패딩을 입어도 소용없는 날씨인 것 같아요. 마스크에 물 많이 차고요. 그다음 눈썹이 얼어서 떨어져 나올 것 같아요. 열화상 카메라로 광화문 일대를 촬영해봤습니다. 거리 온도는 영하 20.1도까지 측정되고 길을 걷는 사람들도 영하를 나타내는 파란색으로 나타납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은 서울이 영하 18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모레는 중부지방과 전북 지역에 눈도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장에서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자, 제주에는 최대 70cm 폭설과 강풍까지 몰아치면서 모든 항공편이 취소됐습니다. 일상으로 복귀하려던 4만여 명의 발이 제주에 묶였는데요. 자, 이 공항 모습인데 공항엔 자리를 펴고 비행기표를 구하려는 사람들까지 생겼습니다. 제주에서 홍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활주로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보라가 휘몰아칩니다. 평소 1분에 한 대씩 이착륙하던 비행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제주 공항 안은 북새통입니다. 항공사 창구마다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내일이라도 출발하는 비행기를 알아보기 위해 인파가 한꺼번에 몰린 겁니다. 비행기가 더 이상 안 될 거예요. 내일 거는 이제 당일에 오셔가지고 다시 선착순 순서대로 할 거고요. 당장 머물 곳을 찾지 못한 이들은 공항 한켠에 아예 자리를 폈습니다. 휴대전화로 항공편을 다시 알아보거나 숙소를 급하게 찾고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보면 뜨는 게 있나 찾아보려고 있었고 일단 바꿔놓은 상태라서 숙소도 막 알아봐야 되고. 오늘 오후 저녁에 돌아갈 계획이었는데 계획하지 않았던 숙소도 또 예약을 해야 되고. 제주 전역에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25.8m를 기록하는 등 강풍으로 오늘 하루 제주를 오가는 항공편 470여 편이 모두 취소됐습니다. 항공편이 모두 결항되면서 설 연휴 제주를 찾은 귀성객과 관광객 등 4만여 명이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제주공항에는 강풍특보와 항공기 이착륙을 방해하는 급병풍특보가 내일 새벽까지 발효된 상태입니다. 또 내일까지 제주 산지에 최대 70cm, 해안 지역엔 5에서 20cm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일단 내일 오후부터는 항공편 운항이 재개될 것으로 보이지만 선착순으로 탑승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당장 내일부터 출근해야 되는데 일단 6시에 최대한 빨리 와서 줄 서서 내일 갈 수 있게 기도해 봐야죠. 대체 항공 좌석을 빨리 구하려고 공항에서 밤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공항 측은 이런 체류객들에게 모포와 매트리스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항공사들은 정상 운항이 가능해지면 임시 항공편을 늘리고 대형 항공기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하늘뿐 아니라 바닷길도 막혔습니다. 강풍으로 생긴 풍랑까지 겹치면서 동해, 서해, 남해 가릴 것 없이 전 해상 여객선이 멈춰섰는데요. 연휴 기간 섬에 갔던 귀경객들이 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배우미 기자입니다. 제설 차량이 연신 눈을 치웁니다.
집 앞에 쌓인 눈에 힘겹게 퍼내 겨우 문을 열 수 있게 됐습니다. 우산을 눈 속으로 푹 찔렀더니 손잡이만 남습니다. 오늘 울릉도에는 오후 5시 현재 63cm의 눈폭탄이 쏟아졌고 강풍에 뱃길은 모두 끊겼습니다. 친척집 방문 목적으로 왔는데요. 눈이 어마어마하게 오네요. 원래는 오늘 나갈 예정이었는데 배가 결항돼서 언제 나갈지 모르겠어요. 집채만한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옵니다. 제주는 하늘길에 이어 바닷길까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답답한 귀경객들은 혹시라도 배편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며 왔지만 실망뿐입니다. 오늘 이제 안 되니까 내일 아침에 다시 또 와서 봐야죠. 내일 상황 봐야죠. 백령도 등 서해를 오가던 배들도 운항이 모두 중단됐습니다. 전광판엔 휴항 안내만 있을 뿐 여객 터미널은 텅 비었습니다. 오늘 제주, 목포 등 전국 100개 항로 155척의 여객선 운항이 모두 중단됐습니다. 동, 서, 남해, 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풍랑 있을 때는 문제 한번 내려오면 안 없어져요. 실시간으로도 문제 올라가고. 내일도 높은 파도로 여객선 운항이 불투명해 귀경객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설악산은 체감 온도가 아니라 온도 자체가 영하 27.7도를 기록했습니다. 체감 온도는 영하 40도에 달했다는데요. 이 라면 면발이 젓가락과 함께 그대로 얼어버릴 추위라고 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추웠던 강원도 강경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컵라면 면발과 함께 면발을 집어든 젓가락까지 공중에 떠 있습니다. 물에 불린 면발을 젓가락으로 집어든 지 10여 분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지난주 영하 50도의 강추위가 덮친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에서 벌어졌던 상황이 오늘 강원도 춘천에서도 재현된 겁니다. 춘천 사북면의 한낮 기온은 영하 14도로 굉장히 추운데요. 밖에 놔둔 컵라면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 빙어낚기에 나선 강태공들은 온종일 고생입니다. 꽁꽁한 호수는 구멍 내기조차 쉽지 않고 얼음 뚫는 도구로 쉼없이 쑤셔보지만 끝이 없습니다. 한 30 이상이 되는 것 같은데요? 얼음 두께가? 끌로 뚫어갖고 너무 힘들어요, 저것도. 좀 하다 가야죠. 추우면 잘 나온다는데 오늘 되게 안 나오네요. 낚싯줄도 오는 추위에 결국 낚시를 포기합니다. 살면서 느꼈던 추위 중에는 거의 제일 추운 것 같습니다. 빙어가 다 얼어 죽었나 봐요. 추워서 닭갈비나 먹으러 가려고. 오늘 설악산의 최저 기온은 영하 27.7도까지 떨어졌고 철원도 영하 26.3도를 기록했습니다. 평균 초속 15m 내외의 강풍까지 더해지면서 체감 온도는 영하 30에서 4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몰아친 한파로 지난주 초에 내렸던 폭설이 다시 얼어붙으면서 설악산 비선대, 한계령, 권금성 인근 탐방로 등도 입산 통제됐습니다. 지금도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동해안 삼척평지를 제외한 강원도 전역에 한파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아침은 내륙과 산지 영하 20도 이하, 동해안은 영하 15도 내외로 오늘보다 더 추울 걸로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우리뿐 아니라 중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중국 최북단 모허시 기온은 영하 53도까지 떨어졌는데요. 이 달걀을 깨면 그대로 굳고 이 물을 뿌리면 공중에서 그대로 얼어붙는 추위입니다. 김지혁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로 이어갑니다. 생수병에 담긴 뜨거운 물을 허공에 뿌렸더니 작은 폭죽이 터지듯 결정체로 변합니다. 껍질을 깨트린 계란은 바닥으로 흘러내리기도 전에 얼어붙었습니다. 蛋清已经瞬间就已经白了，而且已经结成这个冰晶了。 다세대 주택에 들어서는 출입문을 열었더니 내부는 서리에 덮여 냉동고가 됐고 바깥에 걸어둔 빨래는 바닥에 꼿꼿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刚刚洗过，现在这穿在身上估计都有防弹效果了。 중국 최북단인 헤이룽장성 모허시의 그제 수은주가 영하 53도까지 떨어졌습니다. 1969년에 기록한 사상 최저 기온인 영하 52.3도를 갈아치운 겁니다. 중국의 북극으로 불리는 이곳 날씨에 익숙한 모허시 주민들이지만
사흘 연속 영하 50도를 밑도는 역대 최강 한파에 시달렸습니다. 길거리에 나온 주민들의 모자와 마스크에는 얼음이 빼곡히 맺혔고 눈썹에도 하얀 눈이 쌓였습니다. 这个是54年都没有的天气，看看大道上都没有过多的行人和车辆。 제트기류가 약해진 틈을 타 북극권 찬 공기가 동북아로 향하면서 중국 최북단인 모어시에는 극한의 날씨가 들이닥친 겁니다. 역대급 한파는 편서풍을 타고 한국과 일본까지 차례로 위력을 떨치고 있습니다. 정작 북극권은 영하 30도 안팎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년에 한 번 정도 찾아오는 한파로 예보하고 있는 일본 기상청은 전국적으로 외출 자제 권고를 내렸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아는 기자 하자 문화스포츠부 정윤철 기자 나왔습니다. 자, 정 기자, 영하 27.2도 체감 온도가요. 2000년 이후에 두 번째로 춥다는데 내일은 더 추워요. 네, 그렇습니다. 냉동고 한파라는 말이 꼭 들어맞는 하루였는데요. 전국에 한파특보가 내린 오늘 서울 최저기온은 영하 16.7도, 체감온도는 2000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영하 27.2도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춥습니다. 전국 최저기온이 영하 24도에서 영하 9도인데요. 서울은 아침 기온이 영하 18도까지 뚝 떨어집니다. 설 연휴를 마친 뒤 첫 출근길부터 체온 유지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다가 이 동북아시아가 북극보다 더 추운 상황이 된 거예요? 네, 이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출발점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용기에 담긴 면이 추위에 그대로 얼어붙었고요. 갑판에 내놓은 생선은 꽁꽁 얼어버렸습니다. 영하 50도까지 떨어졌던 러시아 야쿠츠크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시베리아 상공에 오래 머물면서 차곡차곡 쌓인 찬 공기가 빠르게 남하하면서 동아시아에 한파가 몰아친 겁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한파를 몰고 온 공기는 5km 상공의 온도가 영하 40도 이하라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찬 공기가 빠져나간 북극 지역은 영하 30도 내외를 기록한 반면 직접적 영향권에 있는 중국과 한국 등에선 기록적인 한파가 발생한 겁니다. 자, 뭐 원래 겨울은 춥죠. 근데 저런 현상이 벌어진 게 올해만 좀 독특하게 벌어지는 현상인가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내용이 있죠. 원래 우리나라의 겨울 날씨는 사만사온이라고 해서 추위와 따뜻한 날씨가 반복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2년 전에도 서울이 영하 18.6도까지 떨어진 적이 있을 정도로 1월의 한파가 이례적인 건 아닙니다. 다만 이번엔 찬 공기가 너무 빨리 유입된 것과 더불어 한파 직전 기온이 평년보다 높았기 때문에 더 추위를 느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확실히 이 바람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바람 왜 이렇게 부는 겁니까? 네, 이제 기압 분포를 같이 살펴보시면은요, 네. 등압선이 한반도 주위로 촘촘하게 형성돼 있는데요. 이 등압선 간격이 좁을수록 강한 바람이 분다는 뜻입니다. 많이 좁네요. 네네, 이처럼 바람이 강한 건 찬 공기일수록 하강 속도가 빠르기 때문인데요. 공기가 빠르게 지표면에 부딪힌 뒤 강한 바람을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가 높은 곳에서 미끄럼틀을 타고 하단부로 내려온 뒤에도 일정 기간 동안 직선 구간에서 빠른 속도가 유지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대신 한반도를 습격한 한파는 빠르게 지나갈 전망입니다. 유입된 찬 공기가 한반도에 머물러 있던 공기를 빠른 속도로 대체 중인 건데요. 이 과정이 끝난 뒤엔 바람의 강도가 잦아들기 때문에 체감 온도는 상대적으로 올라갈 걸로 전망됩니다. 한파가 빠르게 지나간다는 거죠? 네, 그래도 시청자분께서는 질문을 주셔요. 오늘처럼 추운 한파가 또 올 것 같느냐. 네. 기상청에 안 그래도 한번 물어봤는데요. 네. 일단 그 강추위는 내일 정점을 찍은 뒤에 이후에는 다소 주춤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이번 주 내내 영하 10도 안팎의 추위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데다 목요일에는 서울 등 중부지방에도 눈 소식이 있어서 계속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정윤철 기자였습니다. 날씨는 꽁꽁 얼었지만 물가는 줄줄이 오릅니다. 난방비는 폭탄 떨어졌고요. 다음 달 이후부터는 택시, 지하철 그리고 버스 요금까지 연이어 오릅니다. 그런데 일자리는 줄어듭니다. 먼저 여야 정치권이 전한 일치된 설 민심, 난방비 얘기부터 윤수민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집안에
없던 커튼도 좀 달고 그랬어요, 사실. 10만 원 넘게 나와서 정말 엊그제 깜짝 놀랐거든요. 너무 많이 올라서 무서워서 뗄 수가 없어요. 애들이 막 엄마 집에 왜 이렇게 추워? 집이 더 추워 그래요.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 난방 온수요금 대폭 인상 40% 상승 예정이라는 안내가 붙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도시가스요금은 1년 전에 비해 36.2%, 지역 난방비는 34%나 올랐습니다. 가스요금에 연동되는 LNG 수입 가격이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난방비 추가 인상까지 예고되면서 민심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수급 조절을 좀 하는 게 정부 역할 아니겠습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이런 설 민심을 듣고 온 여야는 모두 난방비 문제를 화두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원인 진단은 엇갈렸습니다.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탈원전을 한다면서 정말로 많은 부담을 후임 정부한테 넘기고 떠났던 것이 민주당 정부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4번의 요금 인상이 있었고 올해 상반기에도 계속해서 추가로 올린다고 합니다. 정부가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하는 것에 여야는 모두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에너지 바우처를 인상한 것에 더해 추가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고 민주당은 정부의 재난 예비비 편성을 촉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네, 대중교통 요금도 기다렸다는 듯 인상 대열에 합류합니다. 다음 달 택시를 시작으로 지하철과 버스 그리고 공유 자전거인 따릉이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웬만한 거리는 차라리 걸어가야 할까요? 이어서 김단비 기자입니다. 다음 달 1일 서울 중형택시의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오릅니다. 기본요금 적용거리도 현재 2km에서 1.6km로 단축됩니다. 거리당 요금도 현행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평균 택시비는 주간 7km 기준 9,600원에서 11,000원으로 1,400원 인상됩니다. 이르면 4월부터 서울 버스와 지하철 요금도 오릅니다. 서울시는 요금 인상을 위한 첫 단계인 시민공청회를 다음 달 1일 열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5년 6월 이후 8년 만에 요금 인상을 두고 각각 300원 인상안과 400원 인상안이 논의됩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하철은 한 해 평균 9,200억 원, 버스는 5,400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요금 현실화를 위해선 700원까지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서민 부담을 우려해 인상폭을 400원 인하로 제한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300원이 오른다면 버스 요금은 1,500원, 지하철은 1,550원이 됩니다.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함께 환승 할인을 받는 경기, 인천 지역에도 줄줄이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계속 다니다 보면은 요즘에는 막 빨리 없어져요. 충전해놔도 한 번 타는 것도 아니고 한 2-3번 타야 되면 그것도 많이 부담이 되죠. 타는 게 지하철이고 타는 게 외곽 버스인데 그런 요금이 좀 안 올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울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요금도 오는 5월 전후 인상할 계획입니다. 현행 시간당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네, 안 오르는 게 없는 이런 상황에서 신규 채용 규모는 감소세입니다. 이 취업 한파가 불어닥친 거죠. 지난해 80만 수준이었던 신규 취업자 올해는 확 쪼그라든 10만 예상되고요. 공공기관마저 정규직 신규 채용을 줄인다고 합니다. 박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강 한파가 찾아온 귀경길. 취업준비생들은 고용시장에서 더 매서운 추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모집 인원이 정확히 밝혀져 있지도 않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인원이 옛날보다는 훨씬 더 많이 감축됐다고 해서 저는 재취업이 이제 쉬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힘들어요. 매일 학원 나가서 잠 많이 못 자는 것도 힘들고 집에 가고 싶어요. 학원에 사람 많은데 낑겨 있으면. 진짜 열심히 해서
빨리 취업하고 싶어요. 늘 좁았던 채용시장이지만 올해는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일단 공공기관 신규 채용 규모부터 작년보다 더 줄어듭니다. 300여 개 공공기관의 정규직 신규 채용 규모는 2019년까지 꾸준히 늘다 2020년을 기점으로 매년 감소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몸집 줄이기의 영향으로 올해 채용 규모는 지난해 목표치인 2만 6천 명보다도 더 축소되는 겁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81만 6천 명 늘어난 취업자 수가 올해는 10만 명 수준으로 쪼그라들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국은행은 9만 명,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8만 명으로 더 암울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고용 한파 우려에 정부는 공공기관 청년 인턴 채용 규모를 2천 명 더 늘리고 인턴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질 좋은 정규직 일자리가 줄고 민간 기업 취업문도 좁아지면서 청년의 실업 고통이 더 커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검찰 출석을 앞두고 창과 방패 모두 바쁜 설 연휴를 보냈습니다. 먼저 이 창 공격부터 살펴볼까요? 검찰 수사팀은 이 대표 출석에 대비해 질문지를 작성 중인데 이미 100장을 넘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가 길어질 것 같죠? 성혜란 기자입니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개발업자들이 7,800억 원대 이익을 챙길 수 있었던 건 당시 성남시장으로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재명 대표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1공단 공원화 공약이 무산 위기에 처하자 대장동 일당에 사업권을 주고 막대한 개발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를 직접 승인해줬다는 겁니다. 앞서 공개된 대장동 일당의 공소장에는 이 대표 이름만 146번 등장하고 대장동 사업 설계와 이익 배분 구조에 대해 이 대표가 승인했다고 적시됐습니다. 검찰은 또 김만배가 유동규 전 본부장 등을 통해 이재명 대표 측에 자신의 대장동 사업 지분 49% 중 절반에 해당하는 428억 원 상당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이를 이 대표가 보고받고 승인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연휴도 반납한 검찰 수사팀은 100장 넘는 질문지를 준비하며 이틀은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의 반발로 하루 조사에 그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없는 제도 만들고 있는 제도 덮으면서 사적 이익을 위해서 검찰권을 남용하는 일부 정치검찰, 아무 잘못도 없는 제가 또 오라고 하니 제가 가겠습니다. 검찰이 통상의 지역 토착비리 범죄 수사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범죄 혐의 개수가 많은 게 검찰 탓은 아니지 않습니까? 검찰은 이 대표 조사를 끝낸 뒤 성남FC 후원금 사건과 병합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설 연휴 내내 검찰 소환 때 낼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창의 공격에 대비했습니다. 성남FC 의혹 출석 때와는 사뭇 분위기가 다른데요. 검찰의 패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보안에 더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나흘간의 설 연휴 기간 동안 위례 대장동 의혹 관련 방어 전략을 짜는 데 집중했습니다. 검찰 소환 때 제출할 서면 진술서를 작성했는데 검찰이 주장하는 배임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반박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채널A 통화에서 대장동 수익금을 성남 시민들을 위해 환수한 만큼 검찰의 논리는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극소수의 인원과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전략 유출을 막기 위해 공식 변호인 선임도 늦추고 있습니다. 출석 닷새 전 박균택 변호사 선임이 알려지고 당 지도부와도 대응 방안을 공유했던 성남FC 의혹 관련 출석 때와는 달라진 점입니다. 당 지도부도 이 대표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검찰 요구엔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28일 하루 출석하면 됐죠. 또 출석하겠다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 그대로 쪼개기 수사를 통해서 망신 주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소 시 당대표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정치 탄압 수사이기 때문에 예외 규정에 해당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범죄 리스크가 현실화될수록 민주당의 이재명 방탄은 더 노골화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전당대회 출마냐 포기냐, 나경원 전 의원이 내일 최종 선택의 그 결과를 발표합니다. 오늘 참모들과 출마를 염두에 둔 인선까지 논의는 했지만 최종 결정은 나 전 의원 마음속에 있다는데요. 김기현과 안철수 이 두 의원 간의 치열한 공방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내일 여의도 당사에서 당대표 출마 여부를 직접 밝힙니다. 설 연휴 기간 정치 역정에 대해서 돌아보겠다고 하셨는데 이제 좀 내일 발표하실 결심은 서신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결심은 섰고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 전 의원은 측근들과 4시간 동안 출마 여부에 대해 논의한 뒤 최종 입장 발표일은 정했지만 출마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하기로 했습니다. 나 전 의원 측 관계자는 출마와 불출마 입장이 팽팽했는데 최종 결정은 나 전 의원의 몫이라며 윤석열 정부와 당을 위한 최선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겠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나 전 의원은 출마를 대비해 캠프 주요 인선까지 마쳤지만 출마가 반윤으로 보일 수 있어 막판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설 연휴를 마치고 돌아온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은 날선 신경전을 펼쳤습니다. 저는 사실 철새 정치인이라거나 또는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는 그런 모습의 정치인의 삶을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연포탕을 외치다가 그 다음날 갑자기 또 진흙탕을 외치니까 좀 당혹스럽습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 승리로 끝내겠다는 김 의원과 결선 투표만 가면 승산이 있다고 보는 안 의원 사이의 치열한 공방은 이제 시작이라는 분석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청와대 영빈관 1978년부터 해외 국빈 만찬과 대규모 대통령 회의를 도맡아 했던 곳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으로 옮겨갔지만 이 청와대 영빈관은 최근 재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이럴 거면 왜 이전했냐고 비판하고 있죠. 청와대를 떠나도 영빈관은 떠날 수 없는 이유, 그래서 시작된 대통령실의 고민까지 조아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실은 신년부터 업무 보고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당초 878억 원을 들여 용산에 새 영빈관을 지으려고 했지만 야당의 반발로 철회했습니다. 고육지책으로 지난달 베트남 국가주석과의 국빈 만찬을 시작으로 영빈관을 다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빈관은 수용 인원이 250명 정도로 청와대 건물 중 내부 규모가 가장 큰데요. 보시는 것처럼 높은 층고가 웅장감을 더하죠. 흰색 벽면에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무궁화와 월계수, 태극 무늬가 새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고민도 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종로구 청와대까지 이동 거리는 6.4km. 영빈관 이용 횟수가 늘어날수록 경호 문제와 함께 교통 통제로 인한 시민들 불편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용산이 확실한 랜드마크로 자리 잡지 못하는 상황도 대통령실의 또 다른 고민입니다. 영빈관 재활용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그게 너무 오래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5년 안에 갈지 안 갈지 모르지만 하여튼 신중한 생각을 전 하는 걸 바라요. 딴 데서 또 뭐 짓고 그래서 그거보다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 대통령도 이용할 수 있도록 새 영빈관을 짓는 게 대통령실의 장기 목표지만 야당 반발이 거세 당장 재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벼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보이는데요. 얼마짜리입니까? 1,000원짜리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민주당은요, 한 달에 1,000원 이상 6개월간 내면 권리당원이 됩니다. 권리당원은요, 당내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가 있죠. 그래요. 한 달에 1,000원으로 이재명 대표 지키자 이런 캠페인 있었죠. 대선 후에요. 맞습니다. 이 대표 본인도요, 지난해 7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1,000원이면 가능하다면서 권리당원의 입당을 독려했었죠. 그런데요, 최근 민주당 청원 게시판에 1,000원 당원을 비하했다.
땅 파봐라 1,000원이 나오냐면서 김종민, 이원욱, 조홍천 의원의 징계나 탈당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청원 3일째인데요. 오늘 오후 6시 기준 12,000명 가까이 동의했습니다. 화가 나 보이는데 당원을 비하했다는 근거가 뭘까요? 네, 지난해 11월에 이원욱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 발언을 문제 삼았는데요. 지금처럼 이제 천원당원 중심으로 가게 되면 동원당원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그 점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 그 사당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걱정되기도 합니다. 강제당론이나 엄격한 규율에 이 어마어마한 팬덤까지 결합이 돼가지고 사실 굉장히 의원들이 매 순간 참 스스로 비겁하고 저열한 그런 결론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민 의원은 조금 전 입장문을 내고 천원 당원들이 이 동원된 당원으로 오해받지 않고 제대로 대접받게 하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약 열흘 전에 이재명 대표가 우리끼리 싸우는 건 안 된다고 당부했지만 큰 효과는 없어 보이네요. 네,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대통령 순방 때 동행했던 그룹 총수들이 보이는데요. 다보스 작전은 뭘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요. 순방 중에 스위스 다보스에서 글로벌 CEO들과 간담회를 열었죠. 당시 글로벌 CEO들이 대거 참석해서 참 화제였는데 6대 그룹 총수들이 역할을 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를 방문했었죠. 이때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에게 다보스 포럼 관련 아이디어를 구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또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총수들이 나서서 TF까지 꾸려서 간담회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전에 여랑야랑에서 소개해드렸는데 저 장면이요. 이재용 회장이 퀄컴 CEO를 소개하는 장면도 그런 배경이 있었던 것 같군요. 맞습니다. 최태원 회장도 아랍에미리트 투자사 칼둔 대표를 데려와서 윤 대통령에게 소개했었죠. 이렇게 각 그룹 총수들은 친분이 있는 외국 CEO들을 섭외하고 초청 또 참석 확인까지 직접 챙겼다는 후문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요. 총수들의 인맥과 기업의 네트워크가 이 자리가 성사되는 데에 역할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말 이 총수들의 다보스 작전이라고 할 만하네요. 네. 한편 오늘 윤 대통령은요. 과학기술 각 분야의 젊은 연구자들과 약 2시간 동안 만났는데요. 순방 기간 스위스에서 노벨상 22명을 배출한 취리 연방공대를 방문한 적이 있잖아요. 당분간 순방 성과를 이행할 후속 작업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네,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무서운 대통령 뒤에 물음표가 붙었네요. 네, 무서운 대통령, 바로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설 민심을 전하면서요, 일제히 윤 대통령을 향해 공세를 폈는데요. 한파보다 더 무섭다거나 이란 발언 논란을 겨냥해서 대한민국 외교와 안보의 최대 위협이라고 하는가 하면 최대 리스크라고도 했습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불안하다.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다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오죽하면 대통령의 입이 대한민국 최대 리스크라는 말까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들은 설 민심은 대통령 비판 쪽이었나 보죠. 네. 반면 국민의힘은요. 민주당의 이 설 민심 간담회를 왜곡 간담회라고 했습니다. 대표의 불법 리스크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는 철저히 빼놓고 드러나 봅니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정당하다고 보는 국민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이 정적 제거 야당 파괴, 정치 공작, 이러한 말로써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들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지극히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드리셨다는. 서로 저런 얘기를 들었다는 건데 각자 듣고 싶은 말만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여야가 늘 싸운다고 혼났다라고 하면서도 해석은 제각각인데요. 이것저것 혼났죠. 싸우지 마라. 여야 간에도 좀 싸우지 말고. 그러니까 경제 어려운데 왜 싸우냐. 지금 가서 일해야지. 다 혼나죠. 싸우지 말라는 얘기도 하지만 민주당에 대한 요구도 분명히 있는 거죠. 민주당 제대로 싸워라. 좀 힘있게 해라. 민심은 한 목소리일 텐데 여야는 두 목소리를 내고 있네요. 잘 들어야 잘 하겠죠?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자, 앞서 최강 한파 소식 전해드렸죠. 한파와 폭설,
강풍으로 전국에서 사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하얀 장판이 깔린 듯 도심 전체가 눈밭이 됐습니다. 장정 67명이 넉가래로 치워도 금세 또 눈이 쌓입니다. 옷깃을 여며 파고드는 바람을 막아보지만 역부족입니다. 광주 등 호남 지역에 한때 대설특보가 발령되면서 오후 5시 기준 전남 장성 15.1cm, 영광 14.6cm, 광주 8.2cm 눈이 쌓였습니다. 뚝 떨어진 기온에 강풍까지 몰아닥치면서 곳곳에서는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오전 10시 30분쯤 서해안고속도로 영광나들목 근처에서 승용차 한 대가 미끄러져 뒤따르던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사고차는 전조등이 모조리 깨지고 범퍼까지 뜯겼지만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습니다. 맹절 세고 이제 올라가는 길인데 앞차가 1차선 가던 차가 뺑 돌아왔고 2차선으로 돌아와 버리니까 피할 길도 없고. 사고에 빙판까지 겹치면서 곳곳에서 지체와 정체가 잇따랐습니다. 무안에서 출발하시면 안전운행 하신 걸로 봤을 때는 한 5시간 반에서 6시간? 그럼 경기도 이내 입상할 것 같습니다. 캄캄한 바다 가운데 어선들이 둥둥 떠 있습니다. 오늘 새벽 6시쯤 전남 여수시 넘너리 선착장에 묶여있던 배 8척이 강한 바람에 밧줄이 풀리면서 50m 정도 표류한 겁니다. 당시 최대 풍속은 시속 97km 정도였습니다. 해경은 1시간 만에 배를 선착장에 입항시켰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전남 해남 옥천면 국토관리사무소 창고에 주차돼 있던 제설차 장비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불이 났다가 40분 만에 꺼지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오늘 같은 날씨에 무료급식소는 문 닫지 못했고요. 역시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배고픔엔 쉬는 날이 없기 때문이죠. 강추위에 휴일도 잊은 채 자리를 지켜야 하는 사람들 백승현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두꺼운 패딩 점퍼에 모자로 중무장한 어르신들이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발을 동동거리며 이리저리 움직여보지만 칼바람이 몸속으로 파고듭니다. 여기 단골이세요? 그래 단골이지. 잘해주잖아요. 줄 서갖고. 맛있고 이거도 여기 두꺼운 거 이거 있고 그러지. 나는 날마다 오는데 오늘 맛있는 거 많이 있다고 그러던데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식사를 대접받고 나니 추위가 조금은 물러납니다. 아버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건강하죠. 네. 설 연휴 나흘 내내 무료급식소는 문을 열었습니다. 16명의 자원봉사자들은 배고픔엔 쉬는 날이 없다며 떡국, 비빔밥, 강된장을 정성스레 준비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추운 날에도 한 60-70명 오셔요. 그래서 저희가 쉴 수가 없는 것이고 배고픔이 쉬는 날이 없어서 열심히 드리고 있습니다. 거리 곳곳 쓰레기를 치우는 분주한 손길. 겹겹이 껴입은 옷도 두꺼운 장갑도 혹한의 바람을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바람이 이쪽도 불고 저쪽도 왔다 갔다 부는 바람에 청소를 깨끗이 했는 상태에서도 오늘 같은 경우도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명절 막바지 작업량이 평소 2-3배에 이르다 보니 야외 작업에 꼬박 10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거 특히 음식 시켜 드시고 그대로 이렇게 내놓으시는 것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명절 끝나고 나면은 일이 엄청 많습니다. 사람 발길이 뜸해진 전통시장. 진열장에 놓인 음식들은 꽁꽁 얼어붙었고 상인들은 겨우 눈만 내놓은 채 작은 난로불에 의지해봅니다. 한 5겹? 너무 추워가지고 힘들어요. 우리 같이 연휴를 끝까지 가셔버리면 본인들도 쉬는 날 나오셔야 하니까 마지막 날이라도. 음식과 온기를 나누고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이웃 덕에 막바지 명절 연휴는 더 훈훈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네, 코로나 여파로 은행 영업시간 1시간 줄어서 참 불편했었죠. 이제 다시 오전 9시부터 또 오후 4시로 원상 복구될 걸로 보입니다. 너무 늦은 감도 있는데요. 이참에 저녁에도 문 여는 은행 점포가 더 늘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오는 30일부터 시중은행 영업시간이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지금보다 30분 빨리 열고 30분 늦게 닫는 건데 2021년 7월 이후 1년 6개월 만에 정상화되는 겁니다. 당시 노사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기 전까지 영업시간을 단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었는데도 노조 측은 아침 시간대 방문객이 적고 직원 건강도 중요하다며 폐점만 30분 늦추자고 맞섰습니다. 시민들은 불편을 감수해왔습니다. 폐량으로 찾아서 딴 데다 보낸다든가 그럴 때는 들어가서 봐야 되니까 빨리 끝나니까 못 보죠. 3시, 4시에서 많이 하죠. 고객의 입장도 좀 생각을 해주셔야 해요. 여론이 등을 돌리자 은행들은 노조와의 합의 없이도 영업시간을 결정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까지 받으며 정상화 강행 방침을 밝혔습니다. 현재 노조도 30분만 되돌리겠다는 기존 주장을 고수하진 않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노사가 내일 다시 만나는데 영업시간 복원에 합의할 가능성이 큽니다. 가뜩이나 7,300개에 육박하던 은행권 점포수가 6,100개로 쪼그라든 상황. 은행들이 이번 기회에 영업시간 정상화에 그치지 않고 저녁이나 주말에 운영하는 탄력 점포를 확대해 소비자 편의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경기도 이천의 병원 건물 4층에서 불이 나 5명이 숨졌던 게 지난 여름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대피하기 어려워서 피해가 컸죠. 반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 상황일까요? 이솔 기자가 다시 가봤습니다. 지난해 8월 48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이천 병원 건물 화재. 건물 4층 투석 전문 병원에서 환자 4명과 간호사 1명이 유독가스에 질식해 숨졌습니다. 불은 바로 아래층 스크린 골프장 철거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화재 경보기가 안 꺼지는 거야. 그래서 나가봤더니 저쪽에서 그냥 시커먼 연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느낌에도 벌써 이거는 아니더라고요. 마지막 순간까지 환자들을 대피시키던 고 현은경 간호사는 병원을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현 간호사는 의사자로 선정됐지만 남편은 아내 없는 쓸쓸한 설을 보냈습니다. 크리스마스, 연말 있을 적도 새해가 옆에 같이 있어야 될 사람이 없다는 게 너무 상심이 크죠. 고향이 삼척이에요. 그래서 3시간 가는 동안에 너무 힘들었어요. 3층 철거 현장에서 전력을 차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했고 작업자들이 오랫동안 쓰지 않던 에어컨을 작동시키면서 불이 시작됐습니다. 심지어 방화문을 열어두고 대피해 연기가 계단을 통해 4층 병원으로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불이 났어. 사람이 있었어. 작업자가. 소화기도 있었어. 왜 초동 조치를 안 취하고 도망을 갔냐는 얘기지.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야. 방화문을 심지어 소화기를 지져놓고 갔어. 경찰은 철거업자와 시공 감리 책임자 등 5명을 검찰에 넘겼지만 워낙 소규모 업체다 보니 온전한 배상 책임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난해 화재가 난 병원이 있던 자리입니다. 병원은 다른 곳으로 이전했고 지금은 내부 철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사 다 끝난 다음에 12월 중순부터 철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원상 복귀를 해야 누가 들어오겠지. 노약자 시설일수록 저층에 있어야 피난이 쉽지만 건축법상 의무 규정은 없습니다. 임대료도 저층이 더 비싸다 보니 주로 고층에 있기 일쑤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병원 등이 입주한 상가 건물 4곳을 점검해봤습니다. 3층에 요양원이 있는 4층짜리 상가 건물. 계단 한쪽에 불에 타기 쉬운 종이 상자들이 쌓여 있습니다. 모든 층마다 방화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기서 연기가 나면 연기 일로 가겠죠. 2층으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여기 굴뚝 역할이 있어서 더 위험해지죠. 7층에 산후조리원이 입주해 있는 또 다른 건물. 1층 방화문을 아예 떼어냈고 옥상 출입문은 잠겨 있습니다. 화재가 났을 경우에 이 문을 통해서 옥상으로 대피해야 되는데 지금 문이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직접 관리자가 와서 문을 열어야 되는데 골든타임을 놓칠 수가 있죠. 결국 4곳 모두 안전규정을 위반하고 있었습니다. 이천병원 화재 이후 소방안전 불량으로 적발된 병원 입주 건물은 모두 361곳.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평소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시 간다, 이솔입니다. 검은 토끼를 맞아 토끼 기르기를 장려하는 운동이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최악의 식량난에 허덕이는 북한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강원 원산의 한 중학교 학생들이 토끼를 정성껏 돌봅니다. 이 학교에서는 최근 토끼 기르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우리 분단에선 이 경쟁에 앞장서기 위해서 선임단원 한 명이 토끼 4마리를 기르자고 결정했습니다. 코로나19와 함께 발생한 가축 전염병으로 돼지가 전멸하는 수준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진 평안북도에서는 대규모 토끼 종축 기지를 건설하는가 하면 대규모 땅에 풀을 심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 학교 구내 주변에만도 1,000평 이상의 토끼 모기 풀판이 있습니다. 풀을 심어서 토끼 모기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만 북한은 중국에서 3만 톤 이상의 쌀을 들여오는 등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곡물 사료로 사육하는 돼지나 소가 아닌 풀만 먹여도 번식력이 뛰어난 토끼를 통해 먹거리 문제를 해소하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곡물 소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토끼 사육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경제난 들어오면서 산이 벌거숭이가 되면서 풀도 부족해요. 1950년대 등장했던 풀과 고기를 바꾸자는 구호가 다시 등장한 가운데 토끼 기르기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치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정은 원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토끼 기르기 운동을 활발히 벌려 나라 살림살이에 보탬을 주었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미사일을 무더기로 발사하며 탕진한 것으로 추정되는 2,600억 원은 북한 전 주민을 46일 동안 먹일 수 있는 쌀 50만 톤에 해당합니다. 채널A 뉴스 박수희입니다. 네, 코로나 백신을 매년 한두 번씩 정기적으로 맞자는 제안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복잡하게 변이로 유행할 때마다 추가 접종 말고요. 단순하게 독감 예방 접종처럼 맞자는 겁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코로나19 백신을 1년에 한두 번 정기적으로 맞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1, 2차 기본 접종에 3차, 4차의 추가 접종까지 복잡하게 나눠진 걸 단순화하겠다는 겁니다. So they've been given a lot of confusing messages, and one consistent, unified message with a standard schedule, I think, would make a lot of sense. 6월 초 보건당국이 겨울 유행 변이를 평가해 접종할 백신을 정하고 제약회사는 9월까지 백신을 생산해 접종하는 방식입니다. 변이가 출현할 때마다 대응하긴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이 높은 겨울에 집중적으로 면역을 확보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일반 성인은 1년에 한 번, 어린이와 노인 등 고위험군은 1년에 2번 접종합니다. FDA는 접종 일정이 단순해지면 잘못 접종하는 일이 적고 접종률도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우리나라 전문가들도 코로나19가 풍토병처럼 계속 존재할 가능성이 큰 만큼 연례 접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간 접종을 하면서 풍토병 또는 인플루엔자처럼 대응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FDA는 기존 백신이 잘 듣지 않고 위험한 변이가 나온다면 별도로 대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FDA는 연례 접종 방식을 오는 26일 자문위에서 논의해 최종 결정합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한국산 SF 영화 정의가 넷플릭스에 공개되자마자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흘 연속으로 세계 1위를 기록 중인데 배우 강수연의 유작이라 더 눈길을 끕니다. 김현수 기자입니다. 최고의 전투 지휘 AI를 개발할 것입니다. 저희 이 프로그램을 정의라고 칭할 계획입니다. 기후변화로 폐허가 된 22세기 미래, 지구를 떠나 우주를 향한 인류가 전쟁을 막기 위해 개발한 전투 AI의 이야기를 그린 SF 액션 영화 정입니다. 영화 부산행의 연상호 감독이 메가폰을 잡아 공개 전부터 기대를 모았던 이 영화가 새해부터 압도적인 흥행 성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흘 전 대중에 공개된 뒤 사흘 연속으로 넷플릭스 영화 부문 시청 순위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전체 89개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프랑스, 이집트, 홍콩 등 48개 나라에서 정상에 섰습니다. 정의는 공개되자마자 특유의 영상미와 화려한 CG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특히 주인공 정의를 연기하며 강렬한 연기 변신을 선보인 배우 김연주와 함께 지난해 5월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원조 월드스타 강수연이 AI 연구소 팀장 역으로 열연한 유작으로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연상화 감독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가장 한국적인 SF 영화를 만들어보고 싶다.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초반부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오징어 게임의 뒤를 잇는 화제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대사와 스토리 설정에 대한 혹평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평점이 이어지면서 시청자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하루 만에 전국이 냉동고처럼 꽁꽁 얼어붙었는데요. 오늘 서울은 아침 최저기온 영하 16.7도를 기록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8도로 이번 한파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전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대전의 아침 기온은 영하 17도, 대구는 영하 15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오늘보다 기온이 좀 오르겠습니다. 서울은 영하 5도, 광주는 영하 2도가 예상됩니다. 한파에 이어 폭설과 강풍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 산지에 30cm 이상, 호남 서해안에는 10cm 이상이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 늦은 밤부터는 중부지방에도 눈 소식이 있는데요. 인천과 서해안에는 10cm 이상, 서울 등 그 밖의 중부에는 최고 7cm가 예상됩니다. 주 후반 호남과 제주에는 눈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새해인데 오늘 뉴스가 좀 우울했죠. 매서운 추위 최강 한파 소식에 내 지갑 얇아지는 난방비 폭탄 소식에 청년들 한숨 나오는 고용 한파 소식까지. 그런데 오늘처럼 바람이 세게 부는 추위는 바람 속도가 빠른 만큼 빨리 지나간다고 합니다. 올해 이제 시작입니다. 사회 곳곳에 한파 같은 소식 짧고 굵게 끝내고 올해 토끼 해죠 뛰어오를 수 있게 다들 힘을 내보시죠. 마침표 찍겠습니다. 잠시 움츠렸다가 토끼처럼 점프업.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